대구 한의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성삼 교수님. 네, 저는 좀 짧으면서 강렬하게 가고 싶습니다. 침묵하는 100톤의 침묵보다는 실천하는 1g의 정의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네. 1591년 어떤 해인지 아시겠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이었습니다. 네. 선조가 참 무능한 임금이었죠. 근데 유일하게 정말 잘한 거는 이순신 장군을 등용시킨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순신 장군이 등용이 딱 된 1년 직전에 과연 이순신 장군이 무엇을 했느냐. 이걸 되돌아보면 우리 던지는 시사점이 상당히 큽니다. 1591년 정확하게 2월에 소위 말해서 임용이 된 다음에 임지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선택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적 기록부 확인,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병기창 확인. 자, 묻겠습니다. 병적 기록부 확인과 병기창 확인이 소위 말해서 군 부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일상적인 룰입니까? 일상적인 룰이지 않습니까? 병적 기록부를 확인해 보니까 이름이 없는 죽은 사람의 이름이 병적 기록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병기창을 확인해 보니까 훈련을 얼마나 받지 않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병기창들을 관리를 안 했는지 창과 창끼리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한 것은 딱 한 가지, 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거. 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메시지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 화재 사건에 예. 이 소학이나 예. 그런 교육의 문제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있죠. 자,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영상에서 나왔지만 12월 20일 날 제천 사고 현장을 한번 보죠. 제천 사고 현장을 분석해 보면은 딱 핵심적인 키워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매뉴얼이 없었다. 두 번째, 관리가 안 됐다. 네. 세 번째, 시스템상에 있어서 교육이 부재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초기에 불이 났을 때 제1차 진압이 가능했습니다. 1차 진압이 가능했다는 뜻은 1층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소화기가 1층 계단에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소화기를 가져와서 불을 끄려고 보니까 와우, 소화기가 이미 10년 연한이 넘은 거예요. 작동이 안 됐던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초기가 시작됐던 거죠. 두 번째, 안전사고의 가장 두 번째 원칙이 뭐였냐면은 관리의 문제였는데 두 번째 2층에 가보면 사고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한 곳이 바로 2층 여자 목욕탕이죠. 가장 중요한 출입 부문이 폐쇄됐습니다. 완벽하게 막혀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슴 아픈 게 현장에 찍혀있는 이 손바닥 도장을 보면서 이 손바닥 도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현실적 벽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벨이 울렸느냐. 전혀 작동이 안 됐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관리의 문제였다. 만약 그런 어떤 관리와 시스템이 동시에 교육으로서 누구나가 1일 1년금만 했더라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달 전에 11월 달이죠. 3주 전에 시스템 점검이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나와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체크를 못한 겁니다. 소화기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기기초를 완벽하게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출입구 비상문은 완벽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본과 원칙을 지키자. 네. 우리 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정부가 작년에 11월 16일입니다. 11월 16일 날 국정현안 안전점검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요즘 잘 아시겠지만은 타워 크레인 사고가 많이 일어났죠. 네. 타워 크레인 사고에 대한 중대 안전체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를 발표했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20년 이상 노화된 소위 말해서 타워 크레인을 사용을 중지하겠다. 공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검사 기간 문제 있으면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4건의 타워 크레인 사고가 더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법과 제도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무엇이냐? 그것을 사용하는 운영 주체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을 이행하느냐 못하느냐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안전을 교육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육으로 가버렸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1월 15일 날 지진이 일어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민낯이 드러났냐면 교육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자,
장량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흥해읍에서 사실 5분 정도밖에 거리가 걸리지 않습니다. 자, 충격파가 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이 아무 이상 없이 소위 말해서 35개의 동이 완벽하게 물컵 하나 떨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존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에 4월 달에 만들어진 장량동에 있는 건물이 완벽하게 붕괴됐습니다. 자, 그걸 훑어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기본과 원칙이 무시된 소위 말해서 행동의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네. 만약에 포장된 상태에서의 그 건물만 봤더라면 우리의 그 부족한 민낯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불감증 이런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교육이 아닌 안전은 곧 생명이다. 안전은 곧 습관이다. 이런 부분들이 연결된 상태에서 물밑으로 스며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텍 같은 건물들은요. 1986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딱 32년 걸렸죠. 32년이 걸려가지고 지진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건물 하나 없습니다. 그 원칙에는 뭐가 있느냐. 기본과 안전을 절대로 도외시하지 않는 철저한 시민전식 그것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맞습니다.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소방법 25조 제3항에 보면요.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차를 가지고 가다가 이런 재난 상황에 벌어졌을 때 주차가 돼 있는 경우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사실상 소방관이 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이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행에 있어서는 그 모든 책임을 소방관한테 묻는 그 문화적인 책임 문제가 되는 것이지 법이 없어서 멈추고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 그러면 우리 스스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일을 좀 해야 될까요? 고전에 이제 제가 그 대통령들의 성향 분석 요걸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어떤 성향의 스타일일까? 이걸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죠. 우리가 그 전임 대통령을 보면 오바마 같은 경우는 성격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세 가지가 있죠. 자, 머리로 대화하는 스타일이 있고 가슴으로 대화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배로 대화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머리로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성적 인간형이라고 하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아주 논리적입니다. 앞뒤 전후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가슴으로 대하는 사람은 감성과 그리고 이성이 적절하게 조화가 됐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와 사실 김정은 같은 경우는 분석이 안 됩니다. 머리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것을 야성이라고 합니다. 야성은 본능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본능은 뭐냐? 자국의 이익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김정은이가 이번에 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핵단추 책상 위에 있다. 폭탄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하겠다 시사를 했습니다. 양가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양가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의 본능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생존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잘 대화 국민으로 이끌어 나가느냐. 이게 바로 새로운 정부의 큰 화두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까 네. 비디오를 보니까 마치 그 공무원 시험을 고등학생처럼 20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런 현상이 뭐예요? 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네. 자, 한 가지의 그 나쁜 악습이 하나, 둘 더해지면서 소위 말해서 사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밌는 제가 키워드 두 단어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청춘이다.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노력. 자,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세대 간 해석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40대 이후의 구조에서는 아프리카 청춘이다. 이 키워드 혹은 노력. 아, 정말 맞는 말이다. 가슴에 와닿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20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프면 골병 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력을 비틀어버립니다. 노력이라고 비틀어버려요. 왜 이렇게 자조적인 현상이 일어났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입장벽이 너무 크다는 뜻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없는 구조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딱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요청은 두 가지예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환경.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청년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취업센터장을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소박하다는 걸 느끼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사회적인 현상,
이런 부분들의 패러다임이 취업 같은 경우에 단순한 취업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사이클들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 둘 어른들의 기성세대들이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리가 직업을 다양하게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직업의 구조 틀을 보면은 딱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는 소위 말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뭐 일자리 창출이 되는 곳, 그다음에 정반대에 있는 사이클에서는 사실 3D 업종이 있죠. 그 중간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강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자리 해법에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요, 이 중소기업과 강소기업과 그리고 중견기업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지금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가장 많은 해법이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